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교재와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이제 단어 이해가 이제 담화 이해입니다. 담화 이해. 담화 이해가 우리 교재에는 이게 234쪽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간단한 문장이 이제 여기에 담화가 되는 거죠. 건너목을 건너던 수연이는 빙판에 미끄러졌다. 그는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만약에 1번 문장이 없이 그는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의미가 다가오지만 1번 문장이 있을 때보다는 그죠? 어, 훨씬 그 이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많으면 복잡해서 정보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의미 복잡성 효과 얘기할 때 그죠? 이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정보가 포함돼서 이게 덩어리로 의미 처리가 되어지면은 오히려 그것이 의미 복잡성이 떨어져서 잘 이해된다는 것을 단어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영어의 전문가면 전문가일수록 아니면 그 영어에 대해서 또는 영어 단어에 대해서 단어에 노출된 빈도나 문장에 노출된 빈도나 그 단어의 친숙성이나 영어 문장에 대한 친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그 문장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점을 잘 못 느끼겠죠. 그런데 영어에 대한 또는 영어 단어에 대한 친숙성이 덜하면 덜수록 즉 영어 공부가 덜 되면 덜 될수록 아까 그 단어를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친숙하고 그죠? 그렇게 어 부호가 깊이 되어지고 나한테 친숙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 단어 전체를 리서치 리코딩 2까지를 그냥 묶었어. 그죠? 리서치 팀을 묶었어. 캠브리지를 묶었어. 보는 순간 캠브리지 대학 연구 팀에 따르면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에 영어 단어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라서 리서치는 연구, 팀은 이렇게 집합, 뭐 팀, 단체, 캠브리지, 유니버시티는 대학이야. 이렇게 낱낱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낱낱개로 단어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그 단어에 대한 이해나 처리가 쉬울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리서치 레코딩 투 리서치 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정보가 더 보태졌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깊은 의미 부호화 처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내가 친숙 빈도가 높아지면서 의미 복잡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묶음이 되어가지고 더 단순하게 그것이 단어로 문장으로 나한테 이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는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 단어만 이 문장만 보는 것하고 이 위에 문장이 있는 거 보는 것하고 이 문장에 대한 이해 깊이가 훨씬 달라져. 단어나 정보 수는 더 많지만 오히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 전체 문장이 더 심플해진단 말이에요. 그는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것보다. 이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위에 이 문장이 없으면 건널목을 건너는 수연이는 빙판이 미끄러졌다. 그렇구나 하는데 찰과상을 입었다면 이것이 더 내한테 생생하게 그려지면서 더 의미 처리가 되어지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것이 그냥 정말 마음에 와닿겠죠. 오히려 이 문장을 볼 때 정말 내가 여기 무릎 다리에 까져가지고 쓰라린 그런 느낌까지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정서 처리까지 되어지는 깊은 의미 처리예요. 이 문장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장 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참조 처리, 인과 처리, 주제 처리, 상황 처리인데 바로 이 상황 처리니 주제 처리니 이것이 또 바로 비서술 기억과 관련된 즉 내 몸이 배우는 것 관련된 정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 담화 이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그죠? 서술 기억, 비서술 기억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함께 일어나고 오늘 보는 것이 서술 기억에 해당하고 그 안에서도 언어에 해당하는 좁은 분야지만 그 물밑에 비서술 기억이라는 것이 병행적으로 따라오고 이것이 되어져야지만 이 비서술 기억이 오히려 더 온전히 이해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은 그것이 구현이 안 됐거나 상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 시선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도 다 음, 금방 얘기하는 그 큰 맥락 안에서 세분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 처리가 뭐냐 하면은 참조 처리는 지금 수연하고 이것이 그가 수연을 가르치는 대명사죠. 이러한 관계를 참조 처리라 그래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서술 기억이니 뭐 정선이 그런 것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처리죠. 그런데 여기서 대명사라는 게 그가 수연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연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연결망 속에 집어넣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죠.
아니면 뉴런 입장에서는 그라는 것과 관련된 뉴런들의 활성화와 수영과 관련된 뉴런의 활성화가 시냅스 가소성에서 기능적으로 지금 뭔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빙판에 미끄러졌다, 찰과상을 입었다. 빙판에 미끄러졌기 때문에 찰과상을 입었다. 찰과상을 입었기 때문에 빙판이 미끄러진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빙판에 미끄러졌기 때문에 찰과상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인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라는 대명사가 수연을 가리킨다. 이러한 참조 처리가 있고 찰과상과 빙판이라는 이러한 인과 처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장이 담화 이해가 더 이 두 문장이 합쳐짐으로써 이 전체 내용이 나한테 더 이해가 잘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에 대한 배경 지식이 되는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이 사건이 먼저 있었으니까. 참조 처리. 개념들이 많으면 개념 사이 연결하게 되면은 그죠? 참조 처리가 훨씬 많이 되어서 통합적으로 폭넓게 이해가 되겠죠. 인과 처리. 그리고 지금 인과 처리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채팅방에도 정서와 감정이 관련되면 학습이 잘 됩니까 했는데 여러분 실제 미끄러져 가지고 제 아는 교수님 중에는 겨울에 빙판이 미끄러져서 다리가 많이 심하게 부러져서 장애 등급받을 정도로 불구가 됐어요. 그분 같은 경우 이거 읽으면은 진짜 그 다리가 다시금 시큰거리고 아플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 문장은 그죠?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깊은 정서에서 의미 부어 처리되어지고 평생 이 문장은 안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책을 읽더라도 그것이 나의 경험하고 결부된 게 많을수록 그 소설이 재밌어요. 그래서 소설가들이 쓰는 소설은 그게 SF 소설이든 뭐 스릴러든 그죠 뭐 아니면 뭐 저 뭡니까 저 탐정 소설, 연애 소설이든 그거 다 본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내용은 본인의 얘기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린 게 없어요. 연애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들이 해본 것들이에요. 근데 독자도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보면 재밌는데 그런 게 한 번도 경험 없는 사람 읽어봐도 재미가 없어요. 왜? 아까 둘째 시간에 얘기했던 첫째 시간에 했던 의미 이해가 몸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소피아처럼 그냥 오늘 배우는 오늘 배우는 게 소피아처럼 그런 언어적인 어떤 정보 처리, 의식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참조책 인과처리. 주제가 지금 또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주제 235쪽에 보시면 즉 담화의 의미 내용을 압축하여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여기서 포함된다. 즉 주제를 파악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훨씬 이해가 잘 된다는 거. 이 주제 뭐예요? 빙판이 미끄러져서 다쳤다라는 거죠. 이러한 빙판에 미끄러져서 다쳤다라는 이러한 주제가 즉 오늘도 도식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도식이 나한테 있냐는 거예요. 아, 결혼식은 이렇게 한다. 실제 해보면 더 잘 알겠죠? 결혼식장에 따라온 손잡고 온 내 조카한테 결혼식에 참여했지만 야, 결혼식 어떻게 하는 거니? 얘기하는 거라 내가 실제 결혼식을 해본 사람이 결혼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이 결혼식이 있었던 얘기할 때 내가 이해하는 거라 천지 차이겠죠. 바로 그런 도식이 있다. 여기서 아까 빙판이 미끄러져 봤다라는 그것이 있다면은 즉 그 주제에 대한 도식이 나한테 이미 있다면은 이 정보 처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 여기서 주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주제? 다쳤다. 어떻게? 미끄러져 다쳤다. 제가 아는 그 교수님 미끄러져 다쳐서 한쪽 다리 절고 있는 장애를 판정을 받았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주제가 바로 정서 기억과 관련된 도식으로서 그냥 뇌리에 탁 그냥 새겨져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지금 참조 처리, 인과 처리, 주제 처리 이게 따로 이게 이 언어라는 게 무지막지한 거예요. 아날로그로 일어나고 우리 몸을 통해서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언어로 지금 다 디지털화해서 조각 내어서 여러분이나 저랑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 보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내한테 다가오도록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빙판에 한번 미끄러져 버리면 이거 뭐 그죠? 뭐 이해하고 자식은 뭐겠습니까? 보는 순간 알지. 여기다 수연이 아니라 시연, 김시연을 넣으면은 여러분한테는 좀 더 이 의미치가 다를 거예요. 제 이름 김시연이지 않습니까? 야, 그 심리학 가르치는 놈이 김시연이라던데 그놈 미끄러져서 이래 됐다 하는 것하고 수연이라는 사람 누구도 듣도 못하고 가상의 인물에 얘기하는 것하고 이 의미가 달라요.
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어쨌든 이 미디어를 통한 거지만 그나마 제가 소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서로 두 생물이 만나는 중에 그나마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체를 매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수연이 아니라 김수연을 넣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이 문장은 훨씬 달라져요. 그걸 지금 언어로 이렇게 디지털 처리해서 조각조각 배우니까 이게 그만큼 어떤 이해와 의미 더 나아가서는 이거 내 삶의 깨달음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 배우는 게 그만큼 힘들고 우리 아까 출석부 보니까 연극 영화하는 학생도 있고 체육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몸으로 배우잖아요. 그건 그냥 여러분 체육하고 하면서 그걸 뭐 책에 적은 손바닥에 적어 놓고 외웁니까? 그냥 몸으로 자동하는 거예요. 조성전 씨가 처음에는 악보 보고 도레미파 했지만 1시간 동안 악보도 안 보고 끊임없이 쳐대는 그것처럼 그런 걸 지금 언어로 나눠서 배우니까 그만큼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언어의 본질, 확장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작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또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동물이 없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 100이라면 반드시 단점 100을 치러야 되는 것이 진화에서 얘기한 적응이기 때문에 바로 언어적인 그런 정보체에 갖고 있는 단점이 그래요. 여러분 체육, 연극, 영화 하는 사람, 무용하는 사람 그걸 언어로 배워서 춤추면서 체육하면서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오히려 못해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스텝을 세면서 춤을 잘 출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텝을 센다는 얘기는 서술격을 얘기하고 춤을 춘다는 건 비서술격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격에 끼어들면은 오히려 우리 비서술격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그죠? 몸으로 배우느냐, 뭐로 배우느냐는 건데 둘 다 필요해요. 이것이 잘 조율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거기서 창의성, 창조성도 나타나고 몸으로 배우는 것도 더 효과가 있고 머리 배우는 것도 더 효과가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은 몸으로만 배우게 되면 머리가 텅 비게 되고 머리만 배우게 되면 몸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주로 배우는 것이 많은 그런 전공들은 항상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것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리고 머리로 배우는 것이 많은 전공들은 몸으로 배우는 것을 항상 보충해 줘야 돼요. 상황 모형. 우리 앞서 시간 학습과 기억 얘기할 때 물속에서 단어를 외우고 물 밖에서 그걸 기억해낸 사람하고 물속에서 단어를 외우고 물속에서 기억해낸 사람 아니면 물 밖에서 단어를 외우고 물 밖에서 기억한 사람 물 밖에서 단어를 외우고 물속에서 기억한 사람 어쨌든 저 물속이냐 물 밖이냐 어디에서 단어를 외우고 그다음에 기억했을 때 더 잘 되어지느냐 같은 상황일 때 그것이 인출이 잘 되어진다 했죠. 왜? 그것이 다 내 몸과 관련된 그 상황이 맥락 단수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개념도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같은 건데 각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자세히 보면은 똑같은 걸 다 달리 얘기하는 거야. 전공 간에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다른 전공에서는 또 자기 전공 나름의 그런 용어를 쓰는데 알고 보면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단어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그 뭡니까? 이해가 있어서 개념이 많으면은 금방금방 이해가 되죠. 아, 저거 심리학에서 얘기했던데 여기서는 이름은 바뀌었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공부가 좀 쉬워지고 그 뭡니까? 확장성이 있어지고 그죠? 전문성이 높아지는데 바로 우리 아까 학습과 기억 얘기할 때 상황이 같으면은 그것이 기억도 잘 된다는데 바로 상황 모형이에요. 상황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기 그 235쪽의 마지막 단락이 이제 상황 모형에 대한 것인데 같은 글말의 담화도 즉 같은 담화 같은 글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 표상이 가능하다. 개인에 따라 왜 다양한 표상이 가능하죠? 그 사람이 타고난 생물학적 선천적 조건과 지금까지 경험해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학습과 기억에 의해서 그러한 비서술 기억과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서술 기억에 있어서 그 사람 안에 그죠? 바로 저장되어 있는 내용, 다른 말로 하면 도시,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킹이 달라있단 말이에요. 이를 담화의 상황 모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상황 모형이 같으면 같을수록 이해는 잘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는 교수님이 실제로 빙판이 미끄러져서 이 무릎이 반대 방향으로 꺾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불구가 장애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완전 상황 모형으로 딱 자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해하는 거랑 저도 빙판이 미끄러지면 그렇게는 안 다쳤거든요.
근데 저 아프리카에서 빙판이 뭐야? 얼음이 뭐지? 눈이 뭐지? 지금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돼서 다 알지만 과거에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얼음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이 단어를 안다고 해서 어느 만큼 이해될 것이면 이 문장을 본다고 해서 어느 만큼 이해될까요? 지금은 뭐 아프리카 사람도 그죠? 뭐 크리스마스를 알지만 과거의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책을 들으면서 야 크리스마스는 눈이 오고 빙판길에 뭐 스키를 타고 뭐 한데 눈이 뭔지 아무리 언어적으로 설명해주고 빙판이 미끄러진다는 거 스케이트는 아무리 미끄러지는 거 얘기해주고 눈이 차갑고 그게 뭐 녹는이 어쩌니 얘기해줘도 안다고요. 왜? 몸을 매기란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상황 모형 거기 읽어보면은 세 번째 줄입니다. 이해는 글말이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세계나 가상 세계의 언어적 표현을 기억, 심적 표상으로 기억에 구현하는 것이다. 자, 이 키는 뭐냐? 가상 세계. 아까 제가 가상 세계가 지금 인공지능, 뭐 컴퓨터, 그것만 가상 세계가 아니라 진화를 통해서 인간에게 언어라는 것이 생겨나는 순간 그 벌써 가상 세계예요. 그 가상 세계를 구현한 것이 장기판이고 바디판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놀이 속에서는. 이런 가상 세계의 언어적 표현, 오늘 하고 있는 이런 언어적 의식은 구현하는 과정이며 이해의 결과가 실제 세계에 대응하는 심적 모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이해란 것은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글말이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세계나 가상 세계의 언어적 표현을 심적 표상으로 기억에 구현하는 과정이고 이 이해의 결과가 실제 세계에 대응하는 심적 모형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자, 실제 세계에 대응한다 했어요. 근데 실제 세계에 대응하는 바탕이 나한테 없다. 나 안에 그런 모형이 없다면은 이 가상 세계는 그냥 가상 세계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눈이 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프리카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소설책을 읽고 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이 그 본장을 이해하는 것은 담화를 이해하는 것은 상호 대화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판이하게 되겠죠. 이게 상황 모형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언어 이해를 했으니까 언어 산출을 얘기하는데 언어 산출이가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 있는데 글로도 할 수 있는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간단하고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지만 그냥 한다고 늘어나는데 글로 표현하는 건 생략하고 언어로 이해하는 경우를 봅시다. 자, 의사소통. 좀 전에 제가 상황 모형 얘기하면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얘기 벌써 이미 다 했어요. 이때 뭐요? 문장을 읽고 의사소통하지만 결국 사람과 얘기를 하자면은 대화할 때는 바로 의사소통. 그중에 이제 내가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의사소통하는 데는 상대방 얘기를 또 듣는다는 얘기죠. 문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그죠? 이렇게 귀로 듣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글을 통하든 귀로 듣든 간에 의사소통할 때 협동 원리라고 이름 붙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협동 원리도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또 이렇게 개념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계속 개념을 만들어내서 조각 내서 자꾸 이게 뭐 이렇게 그 생산성에 의해서 말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그 내용에 서 알고 보면은 결국은 크게 서술기억, 비서술기억 그걸로 다 수렴해요. 그런 큰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갖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그죠? 아까 뭐 단어 이해, 담화에서 여러분의 이 안에 도식 안에 집어넣기가 훨씬 쉽죠. 자, 이 네 가지. 자, 의사소통할 때 협동 원리라 얘기하는데 양, 질, 관계, 예절 이런 것이 맞아야만 이 의사소통이 잘 된다. 즉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뭐냐? 237조 그 갈로 안에 의사소통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양의 규칙이 나와요. 화자는 청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필요한 정보의 양은 대화의 맥락이나 상호 간의 지식 공유에 의존한다.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개념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이 유사하다면은 제가 이 설명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심리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개념한테 제가 탁탁탁탁 던져버리면 여러분이 그 개념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쉽게 끝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심리학 아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죠?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일반적인 얘기로 속된 표현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고 또 그걸 달리 바꿔서 얘기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유하는 개념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
뭐 전공이 다른 그런 분야의 개념을 갖고 있다든지 여러분이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개념의 양이 많다면은 여러분의 나 저는 전문성이 비슷한 수준이죠. 어쨌든 요 분야에 있어서는 오늘 하는 수업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여기서 굴러먹은 구력이 있는데 여러분보다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전문성에 맞추려고 하니까 저 개념의 양,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자꾸 풀어서 얘기를 해서 여러분한테 그 개념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면은 나중에 9장, 10장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협동원리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다음 질입니다. 238조의 질의 규칙이에요. 화자는 청자에게 진실될 정보만을 말해야 한다. 화자가 발화하는 정보는 현재 담화에서 사실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청자에게 제공한다면 협동을 위배한다. 이게 뭐냐면은 야 말할 때는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그런 진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따지자면은 그게 논리적으로 그죠? 정반합이 맞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말고 뭐 법정에서 선사하듯이 나는 진실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사실적인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뭐 다 거짓말 하죠. 제가 그때 그 생리심리학과 관련해서 그 글상자 읽어보는 중에 얘기를 했나요? 우리 애는 평균 하루에 200개의 거짓말을 하고 듣는다고. 근데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 정보라는 게.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적 정보라는 것을 대해서 반복하자면 논리적으로 정반합이 맞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그때 보면 이게 또 그 수학적 사고에 있어서의 수학적 처리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논리에 맞는 말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 관계입니다. 관계의 규칙은 화자는 청자에게 현재 진행 중인 대화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적절한 얘기죠. 제가 지금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이 안 되죠. 교재에 그런 얘기 나요. 예를 들어서 심리학 강의에서 모든 담화가 심리학 관련 정보만을 교환해야 하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바라면 그 대화는 지속되기 힘들죠. 막 흔히 얘기하는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맥락이 안 맞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맥락이 안 맞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담화를 읽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이 이렇게 참조 처리해서 대명사가 구체적인 사람을 칭하는 참조 처리도 안 맞고 인과 처리도 인과관계도 안 맞고 찰과성을 입었는데 빙판이 미끄러졌대. 찰과성을 입기 위해서 빙판이 미끄러졌대. 뭐 이런 얘기 맥락이 안 맞는지 얘기하든지 내가 갖고 있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주제와 관련된 상황과 관련된 내 안의 어떤 도식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관계, 상황에 맞는 얘기가 안 되겠죠.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저게 미쳤나 이러죠. 바로 그런 관계에 안 맞는 맥락이 안 맞는 얘기하는 것이 조현병에서의 환각과 망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 왜 그런 관계에 맞는 얘기할까요? 바로 이 네트워킹 상에 뭔가 연결이 통합적으로 역동적으로 잘 쿵짝쿵짝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일과 소위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언어와 관련된 의식 부분이 연결이 역동적으로 통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간지럽힐 수 있어요. 근데 조현병 환자들이 대화를 하면은 이렇게 관계에 안 맞는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협동원리 어긋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금방 얘기했듯이 뇌 안의 네트워킹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통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간지럽힐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은 몸 부위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간지럽히는데 내가 내 몸을 간지럽힐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간지럽힐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기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막 잠에서 깨어나서 확실하게 지금 의식이 또렷하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신을 간지럽히면 간지러워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내 몸이 깨어나고 그와 함께 이 내 뇌가 확실히 깨어나서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수업하는 중에 저처럼 확실하게 이것이 전체적으로 쿵짝쿵짝 돌아가지 않고 뭔가 지금 연결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 때는 내가 내 자신을 간지럽힐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조현병 환자들은 어떤 상태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자, 맥락이 안 맞는 말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뉴런에 대한 개념도 있고, 즉 양에 있어서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연결망이라는 얘기도 학습과 기억 때 얘기했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양을 공유하고 해서 제가 더 확장해서 조현병을 가지고 바로 관계에 안 맞아서 협동 원리에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 이해와 산출에 지장을 받는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 뇌와 관련돼서 얘기하고,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어떻게 잠에서 막 깨어나서 내가 지금 비몽사몽간에, 즉 트랜스 상태에서 내가 내 자신을 간지럽힐 수 있다. 왜 그렇지? 바로 그때의 뇌 상태가 조현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뇌 상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예절입니다. 예절은 여기 보면은 화자는 청자에게 명확하게 말해야 된다. 애매모호한 정보를 말해서는 안 된다. 규칙은 발화의 내용에 사용하는 언어 표현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이 내용이 뭐예요?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마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얘기하죠. 만약에 제가 수업할 때 언어의 이해는 했고 이제 언어의 산출에 있어서는 의사소통할 때 협동 원리에 따릅니다. 협동 원리는 양에 달려 있었고, 이거는 충분한 정보 숫자가 많아야 되고, 질에 있어서는 그런 정반합에 따라 논리에 맞아야 되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하고, 바로 여기서는 quantity, quality, relation, manner란 것이 결국 협동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에 어떤 의미인지 이 개념의 명확성을 위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개념의 양이 틀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써서 제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바로 예절, 매너 있게 구는 거예요. 제가 예절 바릅니까? 어쨌든 이게 바로 협동 원리. 즉 협동 원리 뭐예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공유가 많이 될수록 의사소통이 이해와 산출이 잘 된다는 얘기죠. 바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우린 지금 이 언어로 활자로 만나니까 제가 어떻게든 이 협동 원리에 맞게끔 해서 나누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맞추려고 이렇게 저렇게 예도 들고 아까 조현병까지 관계신겨서 그렇게 맥락을 자꾸 구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저 처음 시작할 때 더 올라가야 되나? 아니요, 여기까지 가자. 바로 화용론까지 한 거예요. 바로 의사소통에서 관련된 언어가 화용론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의사소통 주고받는 거. 의미로는 아까 뭐 여기 단어 이해, 담화 이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의미론. 그래서 언어는 형태, 내용, 사용 해서 아까 요거는 그래머 문법이라 부르고, 단어, 문장 여기서부터 의미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것이 단어와 관련해서 문장과 관련해서 의미로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아까 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글은 지금 생략하고 우리가 의사소통, 글로 하든 말로 하든 이렇게 할 때, 표현할 때 이해도 표현할 때는 이러이러하다는 것이 영향을 준다와 관련된 언어가 바로 화용론이에요. 238쪽에 거기 그림 6-6 옆에 보면은 이 네 가지 규칙은 대화 장면에서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동적이며 암묵적으로 적용된다. 자동적이고 암묵적이잖아요. 이게 바로 서술기억이 관여, 그 서술기억과 관련된 그런 자동 처리가 여기에 다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요. According to research team of Cambridge University. 이거 지금 뭐요? 문장을 제가 아까 담화를 지금 이해하는 거죠. 그 밑에는 이러한 자동적인 암묵적인 것이 적용되는데 소위 인지 얘기 이 부분을 놓치기 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거론이 안 되거나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왜 예, 인간에게 있어서는 몸과 관련되며 왜 인공지능에서는 그것이 구현이 잘 안 되며 왜 몸을 주로 쓰는 그러한 전공과 주로 앉아서 책을 보는 머리를 쓰는 그런 전공 사이에는 어떻게 좌뇌 우뇌가 작용하며 어떻게 통합되어지면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며 내가 내 전공을 할 때 어떻게 내가 다른 부분을 보충해야 될지 이렇게 다 연결되어진 내용이에요. 지금 언어와 관련된 의식을 다루는데도 이것이 처리된 그 밑바닥에는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것이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없이는 인간이 하는 이러한 진화상 가장 초에 진화된 그 인간에게서 진화의 산물로 나타나는 이런 의식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 없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까 소피아처럼 만들어 놓으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전자 시스템을 가지고 이 생물 시스템을 구현해서 인간처럼 될지는 제가 회의적이다 개인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요 한 문장 얘기를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